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날짜는 수요일이긴 하지만 며칠이 있는데 아주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 은행이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은행 앞에 두 자가 빠졌습니다. 상업은행이고요.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됐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워싱턴 뮤추얼, 그 다음에 이 SV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고 하는 구조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죠. 금융은 금전 융통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 맡기면 그걸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빌릴 수 있어야 되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다 신뢰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을 못 뺀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은행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럼 얘랑 비슷한 은행들은 다 어려울지도 몰라고 돈을 빼러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미국에서는 일단 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는 해주겠다. 특히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세로 팔다 보니까 손해가 난 거니까 시세로 팔지 말고 연준한테 갖고 오면 장부가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니네 굳이 그거 시장에다 안 팔아도 되지 않냐? 그러면 왜 사실 또 이번 SVB가 문제가 된 거냐면 돈이 필요한데 장부가보다 싸진 채권을 때리다 보니까 손실이 났고, 그럼 손실이 나면 얘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이게 까지거든요. 은행은 자본이 까지면 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본 비율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증자하려다가 놀래서 주식이 박살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게 한번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수많은 은행이 이렇게 망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명확하게 예금은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잘 보시면 1번이 뭐였냐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미국 국민의 그래서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중소기업들 영업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 없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 이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들은 전부 다 해고하겠다. will be fired 그랬습니다. lost job이라고 안 하고 fire라고 했다는 얘기는 되게 좀 거칠게 해고에 가까운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을 거다.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10에 15% 10몇 퍼센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까지는 거에 대한 손실을 가지고 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손실 보든 말든 난 신경을 안 쓰겠고 예금을 맡겨놓은 국민들이 돈을 잘 찾아가는 거에 집중을 하겠다. 그럼 이 예금을 찾아가려면 예금 받아서 결국은 채권을 산 게 문제가 만약 국채나 모기지처럼 안정적인 거라면 연준이 걔를 받고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전임 정부에서 도드-프랭크법 같은 거 되게 완화시켜주고 해서 규제가 약해졌는데 내가 의회에 직접 가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색을 잘 들어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냐면 사실 지역은행 같은 거 어떤 거 60%씩 막 빠지고 업종이 막 며칠 동안 10몇 퍼센트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혹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기 매매거나 차트 보고 투자하시는 거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고수실 거고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얘를 사서 좀 버티면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는 건 저는 지금 조금 위험하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80% 빠진 종목이 다시 하루 50% 오르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메커니즘,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메커니즘의 가장 근간은 이 BIS 비율이라고 하는 티어 1 레이쇼라고 하는 이 10몇 %의 자본을 가지고 손실을 내서 예금자는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행 어떤 게 많이 빠져서 고르셨는데 만약에 얘가 또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뭐 주가 빠지고 증자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럼 얘는 또 FDIC처럼 파산하고 주식이 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산해서 거래 정지됐다는 얘기는 주주 가치는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뭐 헤지펀드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금융주가 워낙 많이 빠지긴 해서 사실은 이 SVB가 파산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사실 지역은행이 막 빠지기 시작했었고 금융도 약했었습니다. 제가 참 미국도 똑같이 참 나쁜 놈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 SVB CEO라는 사람이 1월 말에 먼저 주식 팔았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얘는 아마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서 판 건 아닐 거예요. 증자를 할 거니까 손실을 많이 봐서 증자하기 전에 팔아야지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났겠죠. 그러니까 사실 2월 초 정도부터 KR이라고 하는 지역은행 ETF를 찍어보시면 주가가 쭉 빠집니다. 미리 빠지고 그리고 그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지고 3일 동안 빠진 것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려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재밌는 사실은 요 일이 터지고 나서 3일 제가 찍는 게 이제 그 후로 3일 정도 본 상태에서 얘기를 찍고 있는 건데 JP모건의 주가는 그 기간 동안 S&P 500의 움직임보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규제가 더 많아지고 조그만 애들이 혹시 망하면 이런 큰 은행들이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은행들도 피해를 안 볼 건 아니죠. 규제가 세지면 옛날만큼 일을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사람들하고 난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고 위기가 기회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금융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지금은 그래도 지역은행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큰 은행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이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JP모건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보면 예금이 한 2.3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유동성, 맨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랬냐면 자기네 유동성 1조 달러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이죠. 거기다가 맡긴 돈이 3천억 달러나 됩니다. 이거는 지갑에 있는 돈하고 똑같죠. 연준이 망할 수가 없죠. 연준은 그거는 나라에서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연준한테 맡긴 3천억 달러는 뭐 1000%면 안전한 돈이겠죠. 그리고 7천억 달러는 자기 비슷한 큰 은행들한테 서로 빌려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생각은 큰 은행에 빌려준 돈이나 연준에 맡겨둔 돈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금의 무려 40%가 유동성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예금이 40 몇 %이기 때문에 유동성하고 현금을 합친 게 연준하고 이 다른 은행이 빌려준 게 거의 예금에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자산이 3.6조 달러인데 이 3.6조 달러 중 그럼 나머지 1.3조 달러는 JP모건이 빌린 거죠. 뭐 채권을 찍든지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주로 채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하고 부채를 정말 절묘하게 맞춘 거죠. AL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 이걸 사실은 GSIB라고 합니다.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 회사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상당히 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의 정부도 금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하루를 묵히고 일요일에 대통령한테 발표를 시켰다는 얘기는 쭉 보고 조그만 은행들 뱅크런만 막고 예금자들만 보호시켜주면은 주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시스템은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큰 은행들이 워낙 안전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주를 공부하신다면 지역은행은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그건 이제 제가 좀 제 영역을 넘어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큰 은행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게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파산이기 때문에 옛날에 리먼이나 베어스턴스나 또 그 전에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나 어떤 거랑 비슷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어스턴스 때는 저 그때 이제 일을 할 때인데 JP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기로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일이 끝나나 보다. 그래서 베어스턴스는 오히려 망하고 주가 계속 올랐어요. 시장 주가 계속 올랐습니다. 금리도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금리 다시 올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유가도 다시 오르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리만 때는 리만이 망하고 며칠은 주가 버텨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어스턴스 때처럼 똑같이 뭔가 있겠지. 버텨요. 근데 그러다가 급락을 합니다. 완전 작살이 납니다. LT,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한 7, 8일 주가가 버텨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3일 만에 12%가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그때 연준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었거든요.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사랑했던 연준 의장.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LTCM이 파산하고 30 영업일이 지났을 때는 거의 파산일 주가의 97%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일이 터지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하다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은 주식을 빼는데 이 빼고 리만 때처럼 해결이 안 되면 30-40% 그냥 박살이 나는 거고요. 해결책이 나오면 회복하더라. 이걸 주식으로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만 때는 도대체 왜 그랬냐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잘 보시면 2008년 9월 15일에 아마 리만이 망했을 거예요. 9월 9일에 우리나라 산업은행하고 이제 인수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고 그날 리만 주식이 뭐 40%인가 빠졌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망했습니다. 그때가 미국 대선 2달도 안 남겨놓았을 때입니다. 2008년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또 그때가 조지 W 부시의 8년 재임이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후보도 맥케인 상원의원이 새로 나왔고요. 재선이 아니고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겠죠. 둘 다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큰 은행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펼 수가 없었죠. 기억해 보시면 2010년인가 11년인가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있을 때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돈 너무 많이 번다. 이게 되게 반감이 심했거든요. 대선, 선거를 앞에 두고 금융기관이 무너졌는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구제금융을 바로 넣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 3월까지 질질 끌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 바닥은 2009년 3월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리만 망할 때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대선이 올해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속적인 정부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SVB 파산 사태가 리먼 사태라기보다는 LTCM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요. 베어스턴스라도 이제 주가가 뭐 잠깐은 오르겠죠. 근데 베어스턴스는 너무 슬프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오는 거니까. 저는 LTCM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만 때 같을 때 제 기억을 되살려 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면 캐시 is 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가 빠지고 금 가격 빠지고 채권 금리 오르고 주가 다 빠집니다. 오로지 달러에 대한 수요만 점증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리만 때도 리만이 망하고 단기간에 금이 팍 올랐다가 며칠 버티다가 이거 문제 심각하네. 금 가격이 박살이 납니다. 유가 올랐다가 또 왜냐면 유가 왜 오르냐면 리만 망했으니까 원유를 해지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정도 심각한 일이 아니고 정말 큰일 났구나. 유가가 박살이 납니다. 금리 계속 오릅니다. 채권도 아무도 안 사거든요. 달러만 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 SVB의 파산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은 금리는 뭐 변동성이 되게 크긴 하지만 그래도 채권을 막 투매하는 느낌은 없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그럭저럭 잘 뭐 버티고 있지만 변동성은 크고 이런 상황이고 금 가격 뭐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긴 했지만 마주 급락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상화폐가 되게 암호화폐가 주가가 가격이 좋아요.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못 찾으니까 이제 은행 못 믿겠다.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내가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큰일이면 아마 암호화폐가 진짜 제일 먼저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자산 가격으로 느껴지는 흐름은 사람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SVB는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리먼 사태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같아요. 팁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가 이제 물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작년에 물가에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유가가 빠지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유가가 빠질 때가 오히려 뭐랄까 뭔가 경기 침체나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2008년 뭐 리만 때 당연하고요. 14년에 하반기 유가가 무지하게 빠졌는데 15, 16년 2년 동안 미국 주가가 되게 못 올랐습니다. 그냥 계속 기기만 했고 가끔 5%씩 빠지기도 하고 한국은 장이 되게 안 좋았죠. 그때 중국의 미니 불황도 왔었습니다. 15년에.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하락하는 거는 물가에도 도움이 되는데 리만 때처럼 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유가가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 주가, 채권 가격, 유가, 금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살펴보시고
사람들이 정말 모두 다 팔고 도망가는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거냐에 따라서 이 이벤트의 영향력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 SVB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올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